안녕하세요. 정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장 사건의 발생 빈도 계산에 관해서 학습해 보시겠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이 모집단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이런 예들이 있죠. 가격을 올린다고 할 때 판매가 감소할 기회는, 새로운 조립 방법으로 생산성이 증가할 것인가, 신규 프로젝트가 제 시간에 끝날 가능성은, 새로운 투자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 모집단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는 문제입니다. 즉, 그 사건이 얼마만큼 발생할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가격을 올린다고 할 때 판매가 감소할 기회, 구성 요소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판매가 감소하는 경우, 불변인 경우,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확률 변수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즉, 그 사건이 얼마만큼 발생할지에 관한 이 발생 빈도 가능성을 확률로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주요 용어를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실험입니다. 관찰치라고 되어 있죠. 또는 그 관찰치를 얻는 과정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결과치. 그 실험 결과로 얻는 자료를 뜻하겠습니다. 표본 공간은 보통 오메가로 표현을 하고요.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입니다. 동전을 던져서 나올 표본 공간은요, 앞면 아니면 뒷면이죠. 주사위 같으면요 1, 2, 3, 4, 5, 6이 될 겁니다. 사건이라고 하면은 표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로서 이 표본점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표본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본 공간의 표본점, 즉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에서 예를 들면 짝수가 나올 사건은요, 246이죠. 그래서 246이 바로 이제 표본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요, 표본을 이루는 여러 그 원소를 각각 그 하나의 점으로 이렇게 대응한 표본 공간의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뒤에서 많은 예를 들게 되니까요. 일단은 그렇게 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건 공간은 사건들의 전체 집합 정도로 정의를 했습니다. 동전 던지기 실험을 통해서 언급된 용어를 한 번 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실험은 동전 던지기가 되어 있고요. 가능한 결과는 앞면 혹은 뒷면, 표본 공간을 오메가로 표현하면은 H나 T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사건은 공집합 혹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공간을 비워둔 내용이 없는 충갈로로 표현하기도 하겠죠. 어쨌든 파이, 즉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죠. 그 다음에 앞, 뒤 혹은 전체를 표본 공간 자체에 뭐 1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건 공간이라고 하면은 이런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다른 예를 한번 보시면은요, 동전을 하나 던지는 경우와 두 개 던지는 경우, 뭐 축구 게임의 승패, 무승부 등의 이런 표본 공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결과치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상호 배반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두 가지 결과가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상호 배반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반 사건이라고 하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런 경우를 말하고요.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다 포함해야 한다. 즉 표본 공간의 결과치는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하는 내용을 구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록 작성인데요. 시각화 방법이죠. H와 T로 표현한다. 벤 다이어그램, 분할표, 의사결정 나무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표본 공간을 시각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동전 2개 던지는 경우요. 자, 오메가는 이런 경우죠. 4가지 요소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표본 공간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치가 앞면만 2개가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동전 2개 던지기 예를 들어서요. 첫 번째 시도 1에서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올 경우, 또 두 번째에서도 앞면 뒷면, 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따라서 결과치는 이것을 각각 개별적인 것을 결과치라고, 이 전체는요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오메가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뭘로요? 실수로 측정한 것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P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고, 상호 배반 사건의 확률 합은 항상 1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확률이란,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사상 공간이라고 표현하죠. 나타날 수 있는, 그것을 실수로 이렇게 0과 1로 구분을 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표본 점으로서 이렇게 서로 연결을 시켜 볼 수 있습니다. 자, 공집합 파이를 0으로 전체 집합 오메가를 1로 대응시키고, 이외의 다른 사건은 적절한 확률 개념을 토대로 0과 1 사이의 값을 우리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상호 배반이라고 하는 다소 이제 뭐 어려운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A, B의 합집합이죠. A, B 합집합은 A 확률과 B 확률을 서로 더하기 한 것으로서 이 상호 배반이라고 하는 사건 A, B에 관해서 뒤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확률값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세 가지 방법이 있죠. 고전적인 접근 방법, 경험적, 그리고 주관적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고전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이 선험적인 어떤 그 확률로서 사건 확률을 가능한 모든 결과의 수분에 해당 사건이 발생한 할 수죠. 이런 거죠. 동전을 한 개 던지는 경우 앞면이 나올 확률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 한 번 던지기에서 나타날 모든 가능한 결과는 1 플러스 1분의 1, 즉 2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그죠? 즉 특정 사건이 나타날 결과의 수는 2분의 1이 될 겁니다. 주사위는 당연히 6분의 1이 되겠죠. 고전적인 접근 방법이 모든 사건이 이 동등한 가능성을 가지고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반면요. 경험적인 접근 방법의 경우는 말 그대로 경험을 통해서 이 발생한 정도에 따라 확률값이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뭐 2개만 불량품 나오더라. 거죠. 시행이 많아지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 많이 보셨죠?
상대 도수를 계산했을 때에 결국은 이 0.5에 근접하게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주관적인 접근 방법은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전문적 입장에서 이 확률값을 부여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른 개인 지식이 좌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실험 전에 값을 부여하고 단 1회의 시행뿐이다. 반복할 수 없다는 전제. 사람이 다르면 확률도 달라진다. 즉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의 경우에 있어서 주관적인 접근 방법의 경우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전문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이 가장 완벽한 정보를 토대로 최적 상태를 산정해서 이 확률 값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복권에 대한 생각. 과연 내가 1등에 당첨될 수 있을까? 사실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경우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손에 잡힐 것처럼 이 과대평가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험관리의 주기가 일정한 유형으로 존재하더라. 위기가 보이지 않는 안정기인 경우는요.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이런 투자가 일어난다. 이 시기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을 아주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위기가 도래했을 경우에는요.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짐으로써 이 투자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확률적으로 어떻게 일상생활과 접목을 시켜 나갈지 등에 관한 여러 고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다음 확률의 덧셈 법칙과 곱셈 법칙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덧셈 법칙이 일반 연산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 연산 체계와 달리 곱셈 법칙은요. 곱하기와 나누기죠. 그래서 덧셈 법칙이라고 하면은 합집합의 개념이고요. 곱셈 법칙이라면은 공통집합을 확률을 계산해내는 방법입니다. 확률의 덧셈 법칙입니다. 합집합의 개념이죠. 즉 상호 배반 사건 A, B의 합집합의 경우 개수로서 중간에 교집합이 없는 경우이죠. 상호 배반 사건이 아닌 경우는요. 이게 교집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A와 B를 합쳐서 교집합을 빼야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덧셈 법칙의 예를 한번 볼까요? 능력이 같은 학생 5명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 한 명만 채용하는 경우 그중 한 명인 A가 채용될 확률을 계산하라. 당연히 5분의 1이겠죠. 상호 배반 사건의 예로서 A와 B가 채용될 확률, 즉 확률 A와 B를 합치는 경우일 겁니다. 따라서 5분의 1, 5분의 1을 더해서 5분의 2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배반 사건이 아닌 경우는요. 교집합을 빼야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카드 게임에서 에이스나 하트가 나올 확률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에 A와 하트의 확률을 더하고 A이면서 하트인 경우를 빼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죠. 총 52분의 4, 그 다음에 52분의 하트가 13이 되나요? 네, 13. 그 다음에 뭡니까? 에이스이면서 하트인 경우는 하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13분의 4가 나옵니다. 상호배반 사건이 아닌 또 다른 예가 있죠. 종업원은 노사협의회 종업원 대표로 5명의 위원을 선출.
이 선출한 위원 5명의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별과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무작위로 대변인을 뽑고자 한다. 이때 여성이거나 혹은 또 나이가 35 이상 종업원이 뽑힐 확률을 계산해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되겠죠. 여성, 그 다음에 35세 이상의 합집합이 되기 때문에요. 자, 여성의 경우 5분의 2, 35세 이상이 5분의 2, 그 다음에 교집합을 빼줬죠. 여성이면서 35세 이상 부분의 교집합은 5분의 1 해서 뭐 이렇게 계산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곱셈 법칙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독립 확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독립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건입니다. 정반대의 말은 종속사건, 즉 두 사건이 서로 간에 확률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죠. 배반사건은 뭐였습니까? 동전 앞면 뒷면이 동시에 나올 수 없는, 즉 A와 B의 합집합이죠. A, B의 합집합의 개념이 어떻게 계산됐었어요? A와 B를 합친 경우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덧셈 법칙이다 우리가 했죠. 그죠? 독립사건의 경우 P와 A의 P, A 교집합 개념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요. 그냥 PA와 PB를요. 곱셈 법칙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구분을 좀 해보십시오. 따라서 A 사건 발생, B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따라서 A, B는 서로 독립사건, 종류는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확률 부호와 정의를 좀 구분을 해보시면 사건 A, B에 있어서 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주변 확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결합 확률은요. 2개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 따라서 PAB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조건부 확률. 한 사건이 나타났다고 할 때 다른 사건이 나타날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되죠. PAB라고 표현을 하고 읽을 때는요. B 발생 전제로 A의 확률이죠. 이것은요. A 발생 전제로 B 확률입니다. 그죠? 세부적인 것은 뒤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독립사건의 결합 확률 부분입니다. AB 교집합의 확률. 연속해서 AB가 발생할 확률이기 때문에 계산은 어떻게 한다? A 곱하기 B의 확률을 이렇게 계산해 놨죠. 이때 우리가 A는 A의 주변 확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동전을 3번 던진다고 가정을 해보자.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그죠? 모두 H가 나올 확률을 쭉 계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독립사건의 결합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된다. 각각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곱해주죠. 자, 던지기 1회에서 0.5, 0.5가 나와줄 겁니다. 2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각각이 나올 확률을 곱해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죠. 역시 곱해주는 방식으로 쭉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은요. 전체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다 1이 되어야 되죠. 다른 결합 확률의 예를 한번 볼게요. 동전을 연속해서 3번 던진다고 했을 때 뒷면, 앞면
뒷면 나올 확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역시 곱하기 방법으로 각각 0.5를 곱해서 0.125 나오더라. 역시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다음 동전 3회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최소 2회 나올 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겠죠. HHH 3번, 그 다음에 HHT, HTH, THH의 경우일 겁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결국은요, 어떻겠습니까? 다 더하기를 했죠. 그래서 곱하기를 해야 될 경우와 더하기를 해야 될 경우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독립시행의 조건부 확률입니다. 사건 A 발생했을 때 결국은 사건 B의 확률입니다. 그죠? 계산식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B의 확률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A의 확률이 되는 것이죠. 동전 던지기 첫 시행에서 뒷면이 나왔을 때 두 번째 시행에서도 뒷면이 나올 확률, 즉 조건부 확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풀이를 보시면은요, 첫 번째에서 T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도 T가 나올 결국은 이 확률을 구하는 것이죠. 결국은 T2가 되더라. 계산 방식은 이해가 되시나요? 독립시행에서 이 조건부 확률 이어보겠습니다. 간단하지만 계산식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라고 되어 있죠. 주변 확률 각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합 확률은요, 곱하기였죠. 조건부 확률은 결국은 이 앞에의 확률이 됩니다. 물론 이제 조건부 확률 세부적으로 조금 부연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은요, 결국은 이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A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A의 확률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됩니까? B와 A의 교집합으로 이렇게 구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종속시행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건 A 발생이 사건 B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에 그 역이 성립해도, 즉 사건 A와 B는 어떻게 해요? 통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종속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을 건데요. 예문을 보면서 이해를 조금 높이시기 바랍니다. 역시 세 가지 경우가 있죠. 다른 사건의 발생이 주어져 있을 때 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 최초 표본 공간을 새로운 정보로 수정해야 된다. 발생 사건 외에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B의 확률입니다. 그죠? B의 확률. 그래서 물론 이 분모는 0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A의 확률은 결국은 AB의 교집합으로 구한다는 것이죠. 여기는 우리가 이제 이 종속 시행의 조건으로 구하는 거죠. 앞서 언급된 결합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AB로 표현한 경우는요. 역으로 항상 뒤에 것 조건 하에 분모로 가죠. 그 다음에 AB의 교집합입니다. 이런 조건이죠. 자, 다음과 같은 공 10개가 되는 상자를 고려해보자 되어 있습니다. 유색이면서 전문이공 3개, 유색이면서 줄무늬공 1개, 무색이면서
전문이공 2개, 무색이면서 줄무늬공 4개가 있다고 했을 때에 유색공이 추출되었을 때 위의 경우죠. 그죠? 그 공이 전문이일 확률을 계산하라 되어 있습니다. 즉 유색공 조건부 전문이의 확률은 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사건 10가지입니다. 각각의 확률은요 다 0.1로 계산이 되죠. 유색공이 추출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 유색 조건이 총 0.4입니까? 유색이 이 경우였죠. 그 다음에 전문이와 유색, 전문이와 유색은 이 3가지네, 그죠? 예, 3개의 경우죠. 3개 있었죠. 그래서 0.3, 결국은 0.75가 됩니다. 다음 무색공이 추출되었을 때 전문이 1 확률입니다. 무색은 총 6개네요. 즉 0.6. 그 다음에 전문이이면서 무색 2가지 경우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종속시행의 결합 확률입니다. 종속사건이란 두 사건이 서로 간의 확률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했어요. 따라서 A, B의 교집합은 독립사건이 단순히 그냥 곱하기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요 조건부 확률로서 곱해줘야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A, B는 주변 확률이 되고요. 그때 조건부 확률로서 서로 결합이기 때문에 곱해줘야 되는 좀 복잡한 개념이죠.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배반사건, 종속사건, 독립사건에 대한 각각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된 상황이라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몇 가지 예문을 통해서 풀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니까요. 일단은 이렇게 공식을 익히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한 내용 옵셈 법칙을 요약을 좀 해볼게요. 바로 조금 직전에 계산해 보았던 종속시행의 경우, 즉 두 사건이 서로 간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자 A, B의 곱셈 법칙은 조건부 확률의 계산으로 곱해줬습니다. 독립인 경우는요. 즉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건의 A, B의 교집합은요. 그냥 단순 곱하기였죠. 즉 조건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요.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즉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해보시면은요. 먼저 배반 사건은 동전의 앞면 뒷면이 동시에 나올 수가 없죠. 그죠? 동시에 나올 수 없는 경우는 A, B의 합집합 개념으로서 단순히 A와 B의 확률을 더했습니다. 이와 같은 종속인 경우요. 우리가 A, B의 교집합으로 개념으로서 이런 공식으로서 적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독립인 경우는 어땠습니까?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개념으로서 교집합 개념을 단순 두 독립 사건을 그냥 곱하는 식으로 계산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일단 요약을 하시고요. 세부적인 것을 한번 예문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베이즈 정리입니다. 자, 새로운 정보의 바탕을 두고 과거, 즉 사전이라고 표현했죠. 이 사전 확률을 수정하는 경우, 이 수정 확률을 사후 확률이라고 하자는 거죠. 여기에서도 우리 마찬가지로 조건부 확률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확률을 계산해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베이지 정리를 통해서 사후 확률을 계산한다. 자, 이러한 베이지 정리의 가치를 요약해보면요. 새로운 정보의 가치를 평가하는 강력한 통계 도구이다. 사전 추정치를 활용한다. 대량의 자료를 수집할 필요 없이 확률에 근거를 두고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사후 확률 계산을 보시면 자, 두 공급자로부터죠. 두 공급자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에요. A1 공급자 1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부품 1 사건, 그 다음에 B로부터 공급받은 부품 1 사건. 현재 이 기업이 부품의 65%가 1로부터 구매하고 나머지 35%는 2로부터 공급받는다라고 전제를 합시다. 공급받은 부품 중에서 1로부터 부품의 불량률이 2%, 2로부터 공급받은 부품의 불량률이 5%라고 합니다. 자, 두 부품 공급자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서 제품 생산에 들어갔는데 불량 부품으로 인하여 생산 공정이 중단되었다. 그 불량 부품이 1로부터 공급받을 확률 그리고 2로부터 공급받을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이 조건부 확률을 논의할 때 사건에 대한 그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은 그 사건의 확률을 조정하는 것이 확률 분석에서 이 매우 중요한 사항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 베이지 정리, 즉 사후적으로 확률을 이제 계산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례를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사건은 1, 2, 즉 1 공급자로부터 65%, 2 공급자로부터 35%를 납품받고 있습니다. 조건부 확률은 이렇죠. 이 65% 중에서 B, 즉 불량, 사전에 우리가 2%가 불량이라고 했습니다. 이 공급업자는요 5%가 불량이에요. 그러면 결합 확률은 이렇게 계산 가능할 겁니다. 자, B와 A의 교집합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곱하기를 하면 되겠죠. 즉 결합 확률 곱셈오칙입니다. 0.65 곱하기 0.02를 계산해서 0.0130이 나와집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각각의 결합 확률을 독립사건으로 계산을 해서 PB가 결국은 되죠. 불량률은 결국은 0.0305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어떻게 했습니까? 합치죠. 다음 사후 확률을 계산을 해봅니다. 공급자 1에서 불량률이 나올 확률, 조건부 확률이 되는 것이죠. 즉 B 사건 발생을 전제로, 불량률을 전제로 A 1에서 나왔을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공식처럼 이 뒤에 조건부가 분모로 가죠. PB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분자 값은요. 이 두 개의 교집합이죠. 그러면 이미 계산을 해두었습니다. 0.0130 PB는 0.0305였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0.4262가 나와집니다. 2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동일한 방법으로 분자의 값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0.5738이 계산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수정된 사고 확률에 정보가 없을 경우와 불량 정보가 있는 경우를 구분해서 우리가 결론을 지어야 되겠죠. 자, A1, A1 공급자의 납품이 65%였습니다. 그 다음에 B로부터는 35%를 공급받았어요. 불량 정보를 계산했더니요. 결국은 1은 0.4262, 2는요 0.5738이었습니다. 따라서 사후 확률에 의해서 이 불량 부품의 정보가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을 확률적으로 했죠. 사후 확률 방법으로. 즉, 이 공급자로부터의 불량률이 나올 확률이 1 공급업자로부터 나올 불량률보다 결과적으로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후 조치로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공급자의 부품 검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시사점을 도출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펴보셨던 이러한 내용 등을 쭉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엑셀로 간단하게 계산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